안녕하십니까. 박성환의 부동산으로 진행자 박성환입니다. 자, 드디어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죠. 올해 시험 공부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신 그 많은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질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40만 명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중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즉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된 때, 즉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된 때 그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즉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제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잃게 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이제 승계된다든지 이런 변경 변경을 하는 행위를 이제 알선하고, 이 알선은 이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 중개보수를 받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앞으로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많은 그 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이제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을 해야만이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이렇게 수입은 확보하지만 내가 큰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공인중개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까? 아니면 1년에 얼마 정도 벌까? 이렇게 이제 되게 궁금해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인중개사님들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국 1% 범위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1년에 10억 이상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 이내의 공인중개사들은 연봉 수준으로 1년에 1억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공인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창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한 공인중개사가 한 15,000명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이 창업하고 있는 그 사무소 숫자가 8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폐업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굉장히 과밀업종에 해당이 되고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창업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창업을 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창업 비용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되게 궁금하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망설이는 이유가 창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는 창업 비용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할까, 이렇게 뭐 취업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험에만 합격을 했지 실제로는 중개 실무를 전혀 해보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개 실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창업 비용이 없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사무소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창업 비용이 아주 소규모일 때는 나중에 사무소를 운영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가급적 창업 비용과 예비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창업 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감안을 해보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수입이 높은 지역은 권리금이 억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고비용 창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일반적인 이제 사무실 창업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창업을 하실 때 너무 적은 비용으로 소비용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사무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보자들은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중개를 하게 되는 중개 대상물에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이 중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중개 시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즉,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중개업을 할까 이렇게 하면, 야, 네가 제일 잘하는 동네에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이제 시장을 선택하면 되겠죠. 즉, 자신이 과거에 영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거나, 어떤 이제 직장을 다닐 때 관련 업을 했다거나 그러시면은 그쪽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구분해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이렇게 분양권 거래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첨자들이 그 분양권을 거래하는 시장, 이걸 우리가 이제 분양권 시장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 또는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이제 시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시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건물들이 거래되는 임대차 시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많이 있는 토지 매매 시장이죠. 토지 중개 시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건물 또는 대형 빌딩만 거래하는 매매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지 의원, 노래방 또는 당구장, 이런 전문 직업을 이제 중개 대상물로 하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일 잘 아는 그런 중개 대상물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창업을 하시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차리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자,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무소를 이렇게 차린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어떤 중개 대상물을 주로 거래할 것인지부터 꼭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봤죠? 내가 분양권 시장에서 할 거야. 나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할 거야. 나는 그냥 토지 중개 시장에서 할 거야. 이렇게요. 무엇을 주 중개 대상으로 할지를 반드시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큰 오산이고요. 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과 관련돼서는 제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실습 과정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만 마스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계약서 작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내가 중개하려고 하는 그 중개 대상물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관련 법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중개 실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법과 이렇게 이제 중개 실무에 관한 부분은, 처음 그 공인중개사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미리 배우고 나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중개사고와 의뢰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일쑤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재개발 시장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이제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든지 각 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 조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뢰인들이 궁금해한 사항을 물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중개, 즉 매매와 관련돼서 양도소득세, 세금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부동산 실무세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아무리 부동산 실무세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반드시 문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매 또는 경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중개 대상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경매 또는 공매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개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주택이 경매가 나왔을 때 그 임차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 임차인들이 이 물건을 경매 받기를 원할 때는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 공매에 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게 우리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매수 신청 이제 대리권이라는 것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정비되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 앞서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와 관련된 의문나는 점들을 의뢰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지식을 미리 습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창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학습해 나가면 충분히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자, 어디에서 사무실을 차려야 할까요? 즉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제 정하는 위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은 어디다가 차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결국 중개행위가 완성됐을 때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죠. 따라서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중개업을 하면 됩니다. 자, 중개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당연히 계약서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많이 쓰려면 물건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이 많아야 된다는 게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위치를 정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에 맞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반드시 물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물건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는 절대로 중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동거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물건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공동거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이 없으면 결국 매수 또는 임차인이 내 사무실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는 양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는 절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물건의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한 건을 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자, 물건의 가격이 20억인 동네하고 물건의 가격이 1억인 동네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20억인 동네는 하나만 해도 되지만 물건의 가액이 2억인 동네는 20개의 거래를 성사시켜야만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건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거래 가액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거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개 보수를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러려면 계약이 많이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려면 결국 그 물건에 대한 거래 빈도가 높아야만이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주로 오피스텔하고 원룸 밀집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 임대차 계약이 단기 임대차 계약이 주로 체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 빈도수가 굉장히 높고 거래할 때마다 소액이지만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즉 중개보수 수입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할 자리를 정해놓고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그게 실제로 가장 궁금한 내용이에요. 내가 저기서 저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상권 분석을 이제 의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일 궁금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제 차린다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창업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다른 그 창업 조건은 이제 빼놓고 우리가 지금 장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장소 결정에 관한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수익과 비용 분석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때는요, 여기서 총 벌어들이는 총 수입에서 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있어야만이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거 마이너스다 그러면 거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 비용 분석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후 그 수익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원칙이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사무소에 대한 수익 비용 분석을 해보면, 자, 수익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 수입이죠. 1년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비용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고정적 비용이죠. 즉 임대료, 공과금 이런 거고요. 인건비, 그 다음에 변동 비용이 있겠죠.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거래 총 건수를 곱하고 거기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한 이 합계가 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 수입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해당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결국 가중을 해야 되겠지만 평균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총 수입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개별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들어가는 총 운용 비용을 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으면 창업을 해도 되고 만약에 남는 게 없으면 창업을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장사를 할까 직장을 다닐까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받는 급여에다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은 비용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총 수입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보다 더 크게 수익이 나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입을 이제 갖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영업자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의 실무, 즉 중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개 실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개라는 것은 개인 간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우리가 중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중개 행위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매도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이 물건을 팔아달라 또는 임대를 놔달라라고 하는 임대 의뢰를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공적 장부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권리관계라든지 또는 점유관계 또는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의뢰 물건을 이제 광고를 하게 되죠. 자, 광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매수 또는 임차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해서 물건의 상태에 관한 것,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만약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거래 조건 등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중개, 즉 알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성사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계약 관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하게 되면 계약 관계는 목적 달성으로 소멸을 하게 되고,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